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식당 성공회 민강현 대표와 얘기 나눠봅니다. 29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식당 운영에 뛰어든 민강현 대표는 안 해본 업종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식당을 운영해 봤는데요.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내린 결론은 손님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식당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주방이라고 강조합니다. 주방 설계와 식기 관리 등 주방이 식당의 심장이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성공적인 식당을 위해서 주방은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예비 창업자들에게 자신만의 성공 비법을 공유하고 있는 민강현 대표 지금 만나봅니다. 네, 24개 식당을 열고 닫으셨으면 거의 식당 창업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너 셰프이신 민강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제 계속 강조하셨어요. 손님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 네. 열심히 하는 게 잘하는 건 아니다. 네. 네. 정성 들여 맛있게 만들기만 하면 손님은 줄을 서서 먹으러 올 것이다. 이것은 착각이라고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식당 하시는 분들 다 정성 들여서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지 않는 그 외식업자는 저는 못 봤어요. 자기 나름 다 열심히 하는데 제가 해보니까 열심히 한다는 그 말보다는 구매할 만한 가치가 있는 상품을 얼마나 또 홍보를 열심히 하냐도 되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네, 네. 손님을 제가 해보니까 저는 요리사 출신이기 때문에 음식을 맛있게 하면 손님이 설득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제 생각이고요. 당연히 맛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맛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손님이 그거를 맛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니 맛있는 걸 먹으면 맛있다고 느끼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막 배고픈 손님이 와서 먹는 상황과 별로 배고프지 않은 손님이 와서 먹는 상황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맛있다고 느낄까요? 그거를. 배고프면 맛있겠죠. 네. 그리고 또 누가 맛있다고 말해가지고 검색을 해서 온 사람과 그냥 지나가다가 들어와서 먹는 사람이 맛을 비교해 봤을 때 네. 검색해 보신 분들은 검색할 때부터 그 식당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손님의 혀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 손님의 뇌를 설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맛있는 집이라고 해서 먹으면 맛있는 것 같고. 네, 약간 줄 서서 먹는 식당 들어가서 먹으면 예. 웬만큼 맛없지 않은 이상은 역시 맛있네라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요 맛있다는 집에 갔는데 사실 저는 그닥 맛이 없을 때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차마 거기서 맛없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죠. 진짜 맛있는 집이라고 들어갔는데 맛없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검색해서 오거나 그 집을 찾아갈 때는 손님의 머릿속에는 기대치가 잔뜩 들어있거든요. 예. 들어갔는데 인테리어도 너무 좋고 음식과 어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음식 냄새도 너무 좋고 플레이팅을 딱 봤는데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자글자글 지글지글하는 그런 소리와 함께 음식이 예. 나온다면 그 손님은 먹기 전에 설득된 겁니다 벌써. 네. 그러니까 맛 전에부터 그 설득 작업이 네네. 필요하네요. 그러니까 정성이란 말 한마디로 하기에는 네. 손님을 설득하기엔 너무 약하다는 거죠. 이 맛을 제대로 내는 거 하나도 진짜 쉽지가 않은데 네. 여기에 또 다른 것까지 또 신경을 써야 되니까요. 왜냐하면 식당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경쟁에서 다르게 보이기 위해서는 그냥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말들은 손님한테 설득을 할 수 없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요즘은 하나의 브랜드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가게가 하나의 브랜드가 되려면 어떤 조각들이 이제 쭉 맞춰져야 퍼즐이 완성이 돼야지 성공하는 식당이 될 수 있을지. 제가 이제 브랜드를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은 아니지만 식당을 오래 해보니까요. 네. 외식업 브랜드는 가장 필요한 게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잘 나가는 브랜드들 중에는 이제 금방 사장되는 브랜드들이 있어요. 외식업 브랜드들 중에는. 이것도 유행이 엄청 빠르더라고요. 예. 근데 그 브랜드들은 손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고 느껴져요. 손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누적되는 게 저는 브랜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손님을 지속적으로 계속 설득하고 예를 들면 저희 집도 고양시에서는 그래도 제일 오래된 초밥집이라는 그런 키워드를 계속 제가 이제 설득을 했는데 네. 그래서 저희 집은 고양시에서 가장 오래된 초밥집, 일식집 이렇게 손님이 인지하고 있어요. 예. 대부분 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오랫동안 계속 설득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동네에서는 그냥 오래된 초밥집. 그다음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또 3살 된 아이가 지금은 성인이 돼서 25년이 됐으니 성인이 돼서 오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브랜드는 오랜 시간을 두고 설득하는 작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기업이 어떤 브랜드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식당도 역시 마찬가지다. 네. 근데 그 브랜드 가치를 내가 이렇게 만들어 갖고 계속 뭐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네. 그 외식업자들이 그 시간을 못 견뎌요. 장사를 딱 시작하면 줄을 서길 바라고 그 줄 서는 게 계속 갈 거라 생각하는데 제가 그 여러 개 식당을 해보고 컨설팅을 다녀보면 반드시 반응이 좋았던 식당들이 계속 그 매출을 유지할 수는 없어요. 네. 기복이 무조건 있고 내려갔던 그 기복을 다시 올리는 작업도 되게 필요하고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손님들한테 설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근거를 가지고 해야죠. 예. 이 우리 음식이 맛있다, 상품력이 좋다는 거를 근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작업을 오랫동안 해야 그게 브랜드로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일희일비하지 말고 좀 뚝심 있게 밀고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네, 근데 일희일비는 할 수밖에 없어요. 일희일비 하면서 뚝심 있게 밀고 나가는 게 근데 맞는 이렇게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분 치고 민 대표님은 24개 식당을 열고 닫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예. 케이스가 있어서 안 된다는 거죠. 물론 뭐 한 식당은 지금 오래 뭐 밀고 나가고 계시지만 네. 예, 또 안 될 때는 빨리 접는 것도 방법이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지금은 답인 것 같아요. 안 되는 예. 식당을 뭐 오래 끌고 가는 건 비용 부담이 너무 세기 때문에. 예. 참 식당의 성패를 좌우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 입지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네. 뭐 잘 알리고 뭐 맛이 좋아도 이 입지가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근데 입지가 좋은 데는 또 다 임대료 다 비싸잖아요. 네. 그 입지하고 상권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네. 달라요? 상권은 이제 우리가 저수지로 말하면 저수지를 말하는 게 상권이고요. 네. 입지라는 거는 저수지에서 어떤 자리에서 낚시를 할 것이냐의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상권과 입지는 좀 구분이 돼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네. 입지를 좋은 입지를 얻는다는 것은 첫 번째로는 상권 내에도 A, B, C 상권이 있잖아요. 예. 근데 제가 가게를 얻을 때는 B급지나 C급지에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A급 상권과 B급 상권의 경계가 있어요. 예. 분명히 그 경계에 놓여진 상가들이 있거든요. 네. 그 상가들 중에서 평가절하야 되는 가게들이 있어요. 분명 이거는 A급 상권인데 약간 B급지로 와가지고 완전 B급지로 취급받고 있다. 이런 상권들이 있어요. 거기 있는 상가를 얻는 게 좋습니다. 왜 그렇죠? 그건 A급 상권이니까요. 그리고 A급 상권에서 손님을 끌어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A급 상권이 너무 비싸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 A급 상권 중에서도 평가절하된 B급 상권과 경계에 있는 입지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유리하죠, 일단은. 그거 굉장히 좀 전문가적인 안목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오랫동안 그 상권을 공부하고 이제 준비를 하셔야겠죠. 네. 근데 이제 거기 상권을 계속 부동산 찾아다니고 알아보면 그런 게 눈에 조금씩 보여요. 이제 어느 정도 단계가 지나면은. 그러면 절대 이런 데는 식당 차리면 안 된다 이런 데도 있어요? 초보 창업자들 그건 이제 선수가 아닌 사람의 기준이 있어요. 네. 이제 저같이 식당을 오래 여러 개 한 사람들은 이 식당을 살리겠다 그러면 살릴 수는 있어요. 물론 돈과 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니까 초보 창업자들이 피해야 될 입지를 말한다면은 너무 조그만 상가 있잖아요. 네. 그런 상가는 피해야 돼요. 너무 작은 상가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맨 처음 시작한 초밥집 8.3평이었거든요. 네. 그런 상가는 원래 얻으면 안 돼요. 장사할 수가 없어요. 수익이 잘 안 나요, 그거는. 그래도 처음 보이는 좀 작게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작아도 10평에서 15평은 대줘야 돼요. 그래야 테이블을 깔고 손님을 받아서 회전을 할 수가 있어요. 네. 8평, 저같이 8평짜리 얻는 경우는 거의 자기 인건비 가져가면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작아도 규모가 네. 어느 정도는 작아도 안 돼야 됩니다. 한다. 두 번째는 제가 피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하. 지하. 예, 지하 상권은 왜 안 좋냐면 사람이 그 일도 많이 하는데 햇빛을 못 보면 되게 건강이 안 좋아지거든요. 네. 근데 그걸 잘 모르세요. 하시는 분들은. 저는 햇빛 없는 데서 장사를 해봤거든요. 근데 너무 몸이 안 좋아져요. 그 지하는 피해야 된다. 네. 그리고 불법 영역이 있는 상가. 예를 들어서 그 임대 영역이 15평인데 불법이 10평인 경우가 있어요.
식당을 하면 안 되는 영역이. 네. 그거는 포함된 영역이긴 한데 그런 건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초보 창업자들은 그런 부분들은 좀 피해야 됩니다. 이제 보너스처럼 쓰라고 막 주인이 이렇게. 네,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법적인 책임은 어쨌든 임차인이 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초보 창업자들은 그런 거 좀 피하는 게 좋아요. 네네. 이렇게 입지 하나만 해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우리 민강현 대표님이 지금 식당 창업하는 분들한테 이제 많이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계시는데, 식당의 주방 설계가 너무 중요하다, 이거 강조하시더라고요. 네, 식당에서 주방 설계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효율적인 주방 설계를 위해서는 이제 제일 먼저 확인할 게 뭐냐면요. 상가 여유 공간. 예를 들어서 임대 공간이 15평인데 뭐 창고로 쓰라고 막 10평 있다던가 5평 있다던가 앞에 테라스 분을 쓸 수 있다던가 그다음에 그 상가 위층에 뭐 옥상에 냉장고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던가 이런 공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지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상가 내부의 천정 높이, 네. 그다음에 출입구 위치, 계단, 그다음에 기둥이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기둥 크기가 얼마인지, 그다음에 상가의 모양 등 이런 모양 같은 것들이 효율적인 주방 설계를 위해서 굉장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전반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주방 설계를 해야 맞습니다. 한다. 예. 그러면은 그 주방 크기도 식당 크기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어느 정도 크기로 설계를 하고 이게 뭐 오픈형도 있고 뭐 안 보이는 것도 있고 한데 네. 어떤 식이 또 좋은 건지. 대체적으로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 네. 대부분 20평 이상 식당들은요. 매장의 20%에서 30% 정도를 주방의 영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방을 좁게 만들어도 주방 영역으로 사용하게 돼 있어요. 20평이면은 한 4평 이상은 원래 주방 영역이다.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4평에서 8평 정도를 주방으로 짜도 쓰게 돼 있고 못 짜도 주방 영역으로 안 만들어도 쓰게 돼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좀 그 넉넉한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겠네요. 근데 그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그 홀에 테이블도 더 많이 놓고 약간 이런 욕심이 있잖아요. 있죠. 근데 결국에는 30%를 주방 영역으로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짜보니까. 네. 설계를 해보니까. 그러면 어때요? 요즘은 오픈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좀 유행인가요? 그것은 이제 가격대에 따라 음식의 가격대에 따라 다릅니다. 네. 음식이 저렴하면 오픈 주방을 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음식을 저렴하니까 그만큼 제공해야 될 횟수가 많아지거든요. 예. 횟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주방과 홀의 경계가 좀 좁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픈 주방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음식 가격이 비싸지면 손님이 좀 이렇게 앉아서 편안하게 오래 먹잖아요. 네. 그럴 경우엔 주방이 이제 폐쇄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회전이 빨리 되는 곳은 오픈형 주방이 적당하고, 네. 예, 조금 오래 앉아서 비싼 음식 먹는 경우에는 주방. 폐쇄형이 좀 낫고. 왜냐하면 또 시끄럽기도 하기 때문에 소음이 네. 많아서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성공하는 식당들 많이 가보셨잖아요. 네네. 거기에는 그 어떤 주방의 공통점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 주방이 잘 짜여져 있다고 이제 식당이 다 성공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지방에 가면 이제 돈을 많이 이제 매출이 많은 그런 식당들 가보면 진짜 사장님이 거기 뼈 갈아가지고 그냥 주방에서 일하는 식당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기준에 성공하는 그 식당이 만약에 직원하고 주인이 좀 행복한 식당을 만든다면 덜 힘든 주방. 예. 네, 덜 힘든 주방이었죠. 그것은 뭐냐면은 최대한 장비에 의존하는 그런 주방이죠. 사람 몸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장비에 의존하는 주방. 결국은 또 다 돈 아닌가요? 맞습니다. 돈입니다. 지금은. 그럼 뭐 이제 그 화기부터 시작을 해서 네. 뭐 가령 뭐 식기세척기 예. 뭐 이런 도구들. 예를 들면 이제 가스레인지는 60만 원 좀 사지만 네. 인덕션은 300만 원 줘서 사거든요. 예. 전기도 더 많이 들어와야 되고. 그렇죠. 하지만 주방이 쾌적해지려면 인덕션을 써야 되거든요. 예. 또 사고도 줄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얼마큼 갖춰지나에 따라서 그 식당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참 식당 만만치 않습니다. 주방 집기들도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요. 저희가 가정집에 냉장고 들여놓으면은 이렇게 냉장고 뒤에 청소 안 하잖아요.
뒤는 이사 갈 때 보면 그렇죠. 거기 막 먼지가 네. 먼지가. 근데 그런 습관을 식당 할 때 들이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식당은 365일 냉장고가 계속 돌아가요. 왜냐하면 문을 네. 계속 여닫기 때문에. 그럼 그만큼 기계실에 먼지도 많이 쌓이고 하는데 식당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고장나면 AS를 부르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 냉장고가 고장나면 문제가 좀 심각해져요. 와, 집에 가정집에도 냉장고 제가 여름에 한번 고장나 봤는데요. 네, 난리 나잖아요. 와, 그 음식 어떡합니까? 네. 예. 그래서 냉장고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또 청소를 해주고 이런 작업도 필요하고 네. 주방에 있는 장비들을 관리를 세척을 잘해주고 정말 그냥 우리 애완동물 키우듯이 되게 관리를 좀 잘해주셔야 돼요. 그것이 또 돈을 아끼는 길이기도 맞습니다. 하고. 왜냐하면 한 번에 AS 오면 30만 원, 20만 원씩 깨지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해졌죠. 제가 요즘요 잘 나간다는 식당에 한 번씩 가보면요 깜짝깜짝 놀라는 게 음식이 플레이팅 되는데 음식보다 먼저 그릇에 제가 놀랄 때가 많고 네. 하다못해 뭐 후식에 나오는 저기 숟가락, 네. 포크 이런 것도 네네. 예술 작품인 경우들이 네, 맞습니다. 많습니다. 네. 그게 엄청 중요한 일이에요. 인테리어를 큰 돈 들여서 못한다면 네. 식기에 힘을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아 그거 잘 없어질 것 같은데요. 막 누가 하나씩 집어갈 것 가져가긴 해요. 같아요. 가져가긴 하는데 예. 고급집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는 가져가고 가는 경우도 많고 예. 식당 하시는 분들이 좀 그 식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든요. 식당 시작하면 직원들이 무거워서 사기 그릇 싫어한다, 녹그릇 싫어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네. 음식의 값어치는 식기 무게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 증명하신 분들도 계시고. 네. 근데 그만큼 식기는 식당에서 인테리어만큼이나 중요해요. 네. 식기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그 음식 가격에 맞는 식기를 잘 고르시는 게 식당이 성공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죠. 네.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민 대표님께 얘기를 들을수록 아, 이 식당에서 성공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식당 운영 관련 컨설팅을 해주시면서 이제 많은 업주들을 만나셨을 텐데 만나보면은 아, 이 업주는 100% 성공할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오는 분들이 있으신지요? 네,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가요? 제가 만나본 분들이 이제 저보다 나이가 어리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나이가 50대 중반이 돼가니까 나이가 어리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분들은 이제 몇 년 뒤에 가보면 제가 생각했던 대로 거의 다 성공하게 계세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실행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무슨 얘기를 듣거나 알게 되면 그거를 그 다음날 가서 바로 실행을 하세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배우는 거에 돈을 아끼지 않으세요. 외직업 이제 배워야 되거든요. 네. 그냥 음식 잘한다고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외직업의 어떤 그 분야에서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배워야 돼요. 직원 관리, 뭐 음식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브랜드 이런 것까지 다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배우는데 돈을 절대 안 아끼세요. 네. 그런 분들을 몇 년 뒤에 가서 만나보면 그냥 작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네, 다 성공하시는군요. 네네. 예. 식당 운영에 있어서 뭐 맛도 중요하고 홍보도 중요하고 마케팅도 중요하고 뭐 다 뭐 위생도 중요한데 그 안전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네, 거기 식당에서는 이제 칼하고 불을 다루잖아요. 네네. 그런 문제 때문에 사고는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뭐 국물에 디는 경우는 다반사고 칼에 비는 경우도 많죠. 저도 얼마 전에 칼에 손을 피웠지만 네. 그렇게 사고가 자주 나는 이유는 주방 설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방 동선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 저도 이제 한 20년 전쯤에 있었던 일인데 그 도마위에서 칼질을 하고 있는데 칼질하고 있는 도마위로 손을 누가 뻗어 봤다가 그 칼에 손을 비웠는데 많이 비었어요. 그 신경이 끊어져서 이제 그 신경을 살리려면 한참 동안 재활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를 봤거든요. 네네. 작은 식당에서 그런 사고가 나면 너무 당황스럽죠. 이거 그렇죠. 그 친구 일도 못 하고 네. 뭐 산재 처리가 그 당시에는 막 그렇게 활성화되는 시기가 아니라서 저도 이제 비용을 좀 많이 물어줬는데 그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매장 내에 주방 프로세스, 그러니까 업무를 진행하는 그게 매끄러워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주방 설계를 그렇게 강조를 네, 하시고 기본적으로 네. 안전하고 위생은 아주 그냥 기본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위생 같은 것도 잘못돼서 손님들 먹고 탈이라도 나면은 네. 그것도 뭐 엄청난 손해잖아요. 네, 초밥집은 무조건 타겟이 됩니다. 네. 초밥 먹고 배탈 안 나도 초밥을 먹고 다른 거 먹고 와서 무조건 초밥집으로 옵니다. 정말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네네네. 같습니다.
우리 민강현 대표님도 식당 창업 초기에 몸고생, 마음고생 많이 하셨는데 식당으로 큰 돈 벌겠다 이런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저도 그 전에 이제 외식업 시작했을 때는 돈을 좀 많이 벌었었어요. 네.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수익도 그 전보다 60% 정도 줄었고, 외식업을 해가지고 뭐 음식을 잘해가지고 덤벼서 그냥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서, 이제 식당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당연히 돈을 벌려고 시작하지만 지금은 식당을 해도 큰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내 인건비에서 조금 더 가져간다고 생각하시고 시작하시는 게 시작할 힘을 좀 빼는 일입니다. 네. 외식 창업을 할 때 초보자들이 그래도 비교적 접근이 쉬운 좀 성공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메뉴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런 메뉴들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근데 만약에 이제 지금 식당을 꼭 하고 싶으시다면, 조건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비용을 꼭 필요한 돈을 쓰되 최소한 비용을 써라. 네. 그게 있고요. 두 번째는 특이한 메뉴 하지 마세요. 쉬운 거, 평범한 거. 네, 평범한 거 하세요. 평범한 초보 거. 창업자들. 네네.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염소나 그다음에 뭐 극단적으로 만든 말고기 같은 거 아니면 네. 뭐 외국에서 가져온 특이한 메뉴 이런 것들은 성공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그런 건 좀 피해야 되고 세 번째는 반드시 시작해서 노하우를 쌓는 메뉴를 해야 돼요. 노하우를 쌓을 수 있는 메뉴. 내가 하면서 이게 이 식당을 접더라도 1년, 2년 뒤에는 나한테 큰 노하우가 되겠다 하는 메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런 게 어떤 게 있죠? 예를 들자면 뭐 면 요리를 한다면 면을 받아서 음식을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면을 뽑으셔야 돼요. 그 기초부터 좀 차근차근 해야 된다. 네. 면 요리하는 집에서 저희가 생각할 때 지금 외식업자들이 면이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면을 공장에서 생산하는 기술이 발달해서요. 면이 퀄리티가 되게 좋아요. 네. 하지만 초보 창업자들은 그 면을 받아 쓰는 와중에도 내 면을 개발하겠다고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돼요. 네. 두 번째는 국밥 같은 걸 예를 든다면 국밥도 초보 창업자들이 하기 좋은 메뉴거든요. 네. 그것도 제품들이 너무 잘 나와서 갖다가 데워서 팔 수 있어요. 하지만 국밥도 노하우가 굉장히 필요한 메뉴입니다. 네. 또 생선구이라든가 요즘에는 이제 고깃집들이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 왔거든요. 근데 고기의 단백질 섭취를 아마 두부 쪽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두부 요리 같은 것도 되게 좋은 메뉴인데 그런 메뉴도 내가 직접 두부를 뽑는 그런 거를 만드는 그런 걸로 컨셉을 잡아서 가는 게 성공 확률을 높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식당 하나 차릴 때 진짜 많은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네요. 네네. 최근에 이제 그동안 식당을 운영했던 시행착오 또 성공 비법들을 담아서 이제 책을 내셨습니다. 식당 운영의 신을 출간을 하셨는데 이 책에 보니까는 첫 번째 식당은 망한다고 생각해라. 이렇게 네. 조언을 하셨던데요. 네. 너무 좀 서운한 말씀입니다. 네네. 그 초보 창업자가 식당을 시작해서 성공할 확률이 뭐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글쎄 그래도 전 좀 짜게 봐서 한 1-20% 되지 않겠습니까? 성공 확률이 네. 맞습니다. 3년 정도 유지하는 게 10% 내외예요. 네. 그만큼 식당으로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식당을 시작할 때 망한다고 생각하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힘을 좀 빼란 얘기입니다. 그냥 너무나 내가 이거를 성공하고 싶어가지고 이것저것 다 붙여가지고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가장 핵심되는 것만 들고 가야만이 결국에 그 식당을 접더라도 두 번째 식당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기 때문에 첫 번째 식당은 나의 두 번째 사업의 걸음으로 쓰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망한다라는 것보다 네.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트레이닝의 어떤 네. 장으로 삼아라. 네네. 왜냐하면 외식업자는요 특이하게 한 개 식당을 하고 한 개만 하지 않아요. 대부분 다 하나 하면 두 번째 하게 돼 있고 하나 잘 되면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게 대부분 외식업자들이에요. 이 앞에 상가만 해도요 한 식당 잘 돼갖고 또 그 옆에다가 또 하나 내시고 네, 이런 그게 분들이 외식업자의 특징입니다. 여러 대시죠. 네. 근데 이상하게 잘 되는 집만 잘 돼요. 요령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한 분은 또 성공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그 가게는 계속 한 가게는 계속 바뀌어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성공의 발판으로 삼는 게 제일 안전해요. 그게 어떤 결과로 오냐면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과정에서 뭔가를 습득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재산이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과정도 중요하다. 네. 과정에서 배워라. 직원이 돈을 버는 식당으로 만들어라. 이런 조언도 하셨습니다. 네네. 사실 식당은 지금 생각해 보면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직원들이 해주는 식당이에요. 저는 매장을 세 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매장에 있는 직원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직원을 돈을 벌게 하라는 거는 인센티브를 많이 줘라가 아니라 직원들이 원하는 것은 안정된 직장에서 고정적인 수입을 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물론 월급을 많이 주면 좋겠죠. 하지만 내가 외식업자가 사업을 하면서 저는 이제 지켜야 될 것을 말씀을 드린다면 직원들 대우하는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뭔가를 줄까 말까 할 때는 그냥 주는 게 저는 원칙이거든요. 네. 업주니까 고민하잖아요. 그렇죠. 직원이 한 20명 되니까 이거 주려면 비용적으로 부담이 됐을 때 네. 이거 줄까 말까 고민할 때 무조건 준다예요. 두 번째는 옆집보다 많이 준다. 네. 무조건 옆집보다 많이 준다예요. 세 번째는 옆집보다 많이 쉰다. 그러니까 이 기준을 가지고 직원들을 대하면 직원들은 결국에는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사장님들 한숨 소리가 지금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가끔씩 가는 그 단골 식당 아주 뭐 유명한 식당이 있는데 그게 제가 KBS 입사했을 때부터 있었으니까 30년도 넘은 식당이죠. 네. 거기 홀에 아주머니 불 갖다 주는 그 아저씨들도 그대로세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거의 평생 직장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집이 그래서 잘 되나 봐요. 잘 되니까 물론 계속 계시는 것도 있겠지. 네, 그런 매장들의 업주를 보면요. 네네. 직원과 업주가 같이 간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것도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민강현 대표님은 요리에 대해서 어떤 철학, 어떤 신념을 갖고 계시는지요? 저도 시작할 땐 요리가 굉장히 창의적이고 화려하다고 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요리는 마지막에 불 앞에서 조리하는 그때만 화려하지 그 뒤에서는 다 3D 업종이에요. 너무나 힘든 일도 많고 더러운 일도 많고 위험한 일도 많고 그래서 요리를 배우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보통 식당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반 정도 되거든요. 근데 식당과 요리는 완전히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봉사가 패션회사 차려가지고 잘 되기 어려운 것처럼 요리는 식당에서 한 분야일 뿐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구분해서 생각하셔가지고 접근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요리와 사업은 다른 거다. 완전 다른 겁니다. 예. 예, 진짜 그 뼈 있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24개의 식당을 차려보셨습니다. 혹시 앞으로 차려보고 싶은 식당도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식당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네. 지금 하시는 식당 잘 운영하시고 또 많은 네. 분들한테 노하우를 전수해 네네. 주시는 걸로.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4년간 24개 업종의 식당을 운영하면서 겪었던 시행착오들을 지금은 또 의식 창업자들에게 전수해주고 있는 오너셰프 식당 성공의 민강현 대표였습니다.